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기를 사실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복기 안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마치 이번 시험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기 계신 분 말고요, 모든 시험이 다 끝난 것처럼 시험 발표할 때까지 푹 쉬잖아요. 푹 쉬면 방전이 깔끔하게 돼서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그 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좀 복기를 해 보면 좋은데, 어쨌든 안 하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1번 4교시의 1번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저도 이제 계속 퀴즈를 엄청나게 푸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엄청나게 푸시했어요. 이 병렬 운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지고 놀아야 된다. 예, 물론 이번에 발전기 부분하고 변압기 부분 중에서 이번에 이제 발전기를 안 냈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또 이제 발전기는 여러분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발전기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조금 대상에서 빼죠. 그런데 이 1번 문제가 왜 약간 쓰기가 조금 난해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국어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언어에서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 병렬운전 조건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병렬운전 조건이 다를 경우에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병렬운전 시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10점짜리 문제였다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가 25점짜리이기 때문에 얘를 세 가지의 예시를 던져서 우리가 이걸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은 어떤 거고, 이 병렬운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세 번째 병렬운전 시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그 답안에 보시면 변압기는 병렬운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대 이상을 가는 게 병렬운전이냐, 이제 이걸 개요적으로 이거를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 답안지가 조금 이걸 바로 쓰기에는 위치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병렬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조건이죠. 단상, 삼상, 극성, 퍼센트 임피던스 쭉 이 조건을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변압기의 병렬운 조건이 다를 경우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양을 써내야 돼요. 이 내용이. 예, 두 번째가. 예, 다를 경우를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표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극성이다 그러면 이 극성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고, 상순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예시를, 문제점을 다 표현해야 되죠. 앞에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2번 항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2번 항이. 그러면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감극성, 가극성도, 여러분 감극성, 가극성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걸어서 변압기의 병렬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변압기 병렬운전을 이렇게 선로를 가지고 해석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단선도로 이 변압기를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할 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면 극성이란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성이란 걸로 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잡아서 극성으로 해석할 거냐. 극성으로 해석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여기 지금 표현된 것처럼 감극성, 가극성을 예를 들어서 제가 2차만 표현하면, 얘를 이렇게 걸고 얘를 이렇게 거는 게 감극성이냐,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는 게 감극성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이 조건을 잘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몇 줄 간단하게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지만, 얘가 10점짜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도트도 정확하게 극성도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고려사항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8페이지에 보시면 이 변압기 병렬 운전 시 고려사항인데, 고려사항은 일단은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여러분들 그 병렬 운전 조건하고 유사하죠. 조건하고. 그런데 이 병렬 운전 시에 고려사항을 1번은 조건이고 3번은 병렬 운전 시의 고려사항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어떤 전압의 등급이나 이 변압비를 동일하게 고려해야 되고 동일한 어떤 연결의 어떤 형태를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4번 항의 병렬 운전 시 이 고려사항을 지금 해석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식은 무슨 의미를 표현하냐면, 만약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나 어떤 용량이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 병렬 운전 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싶으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변압기 병렬 운전 정도의 수준에서 간단히 들어가게 생각했다면 이 1번 문제가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만, 병렬 운전 조건하고 병렬 운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얘를 다시 한번 분류하고 이 병렬 운전의 조건이 다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조금 방향은 쓰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1번 문제에서는 조금 까다롭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우리 요즘 시험은 그래도 이렇게 주니까 괜찮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면 이렇게 꼭지를 1, 2, 3 이렇게 분류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1, 2, 3를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해상풍력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해상풍력도 필요성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육상풍력 대 해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의 개요에서 육상과 해상의 이 상태에서 육상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해상보다도 더 어려운 게 육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 육상의 REC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세요? 육상 한 1.2 정도면 잘 주는 거예요. 1.2. 그 다음에 우리 해상은 REC가 최고, 옛날에 여러분 REC를 5까지 달라서 5까지. 근데 5까지 주면 지금 가뜩이나 캡코 힘든데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꾸 뭐예요? 줄여서 한 3.7까지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REC의 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다 RPS의 어떤 비율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왜 해상으로 왜 나가느냐? 저 필요성부터 이제 쓰라는 거잖아. 왜 해상이냐?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자연스럽게 끌고 가려면 해상과 육상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냥 지도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여기가 서남권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계를 할 때 이 연계 거리가 몇 킬로에 따라서, 이 연계 거리에 따라서 RPS 비율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얼마를 끌고 가느냐, 이 연계 지점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이 RPS 비율이, REC 비율이 바뀌니까 이 REC 적용값도 틀려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설치될 때 당연히 여기는 수심이 여기보다는 더 수심이 깊다, 낮다, 이렇게 표현할 때 모든 해상풍력은 얘가 바다라고 그러면은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심이 깊다. 수심이 깊으면 얘를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는 무슨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식 방식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부유식을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해상풍력이라고 했어요? 해상풍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깊다. 그러면 요 방식이 되고 아예 그냥 별로 깊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방식을 우리 답안지에는 뭐라고 썼냐면 중력 케이스라고 써놨잖아요. 답안지 봐보세요. 이게 중력 케이스 방식이고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을 모노 파일 방식이고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을 띄워져 있다. 얘를 우리는 무슨 방식? 부유식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써보자는 거죠. 필요성. 왜 필요하냐? 그럼 여러분 필요성을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을 드리려고 안 썼지만 REC나 이런 부분이 육상과 해상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더 넣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 부유식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인장 계류 타입이 있고 반잠수식이 있고 100m가 넘어가면 주상형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 시스템 구성과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스템 구성과 원리를 여기에 DC 링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아는 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를 하나 써주면 좋아요. DFIG 타입의 시스템들을 하나 또 그려주면 좋죠. DFIG 이중 여자 시스템을 그려주면 좋아요. 우리 이게 모델링 책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모델링 책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기어박스. 이건 날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개통이 있어요. 개통. 우리 164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를 DFIG라고 그래요. DFIG. 그래서 이 DFIG가 있고 이 DFIG에서 요렇게 링크가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DC 타입하고 AC 타입이 있고 AC, DC가 있어요. AC. 그 다음에 DC하고 AC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디하고 링크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변압기하고 연계가 되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DFIG 타입이에요. DFIG. 그래서 이 DFIG 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은 다 어느 쪽이냐면 얘들은 다 회전 쪽이에요. 회전부고 여기의 계통은 뭐냐면 여기의 계통은 고정부. 이제 이런 원리를 이 DFIG로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여기 지금 DC 링크에다가 별도로 같이 놓으면 좋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델링 164페이지에 가면 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상풍력이지만 출력의 조정 방법이 뭐냐 또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이것까지 다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평소에 이 해상풍력에 관심이 있으면 문제점이나 이 출력 방법은 좀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점은 다음과 네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출력은 피치나 스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 우리 굉장히 익숙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고 뭐 4번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이제 교재에 했던 내용이에요. 교재에 5분만 이 화면에서 5분만 빼놓고 다 있던 내용인데 이 문제도 복합 발전의 종류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디가 어렵냐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 복합 발전의 종류를 얘를 쓰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답안지 봐보세요. 답안지에 보시면 복합 발전의 종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 사이클에 따른 분류 2. 뭐로 표현했어요? 연료 추출에 따른 분류 3. 발전 형태에 따른 분류 이렇게 쓰는 게 이 답을 쓰기가 훨씬 좋지.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IGCC, MHD, 연료 존지, 배기 조연, 배기 제한 이렇게 막 섞어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유분리를 못 한다고 답안지에서 엄청나게 답안지 자체가
이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이 답안지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1번의 개요적인 부분에 보시면 개요에 항이 몇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항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터치했다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예, 엄청 잘 쓴 거죠. 이 개요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굉장히 잘 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합발전에 정의를 써놨잖아요. 정의. 예, GT하고 HR, SG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ST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 정의 부분으로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리적인 거를 표현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효율까지. 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빨리 이 종류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종류를 봐보세요. 이 종류에 1번, 2번, 3번 이거를 요렇게 구분해서 쓰기가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1번에 이 뒤에 있는 배열 횟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배열 횟수나 배기 재현이나 배기 조현은 어느 폴더에 얘네들이 그룹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 더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연습해야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이클 방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사이클 방식, 연료 추출 방식,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얘네들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열 병합을 꼭 공부를 하세요. 다음 시험에는. 그러면 우리가 열병합은 모두 1번, 모두 2번, 모두 3번, 모두 4번 뭐 이렇게 쭉 나눠지듯이 다음에는 열병합을 준비하고, 어쨌든 이번 시험에는 복합이에요. 그러면 이 복합 발전의 종류를 요렇게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안에 이 내용들을 밑에 하위에서 다 넣어놨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또 뭘 던진 거예요. 이제 얘를 아예 찝었어요. 어디에 찝었어요? 얘를요. 배열 회수 방식의 원리 및 특징을 표현하라. 그러면 여기 중에서 배열 회수가 어디에 들어있냐고요? 여기에 들었죠. 여기. 예. 그러니까 요노 말을 별도로 빼서 또 물어본 거야. 이걸 정확하게 이제 당신이 이 배열 회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는 어떤 내용이 얘에 들어가야 되냐면, 배열 회수 부분은 우리 54페이지에 제가 굵은 채로 해놨잖아요. 배열 회수라는 게 있고, 가로 열고 닫고 1번 배열 회수 사이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원리 나와 있죠. 원리. 모델링.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5페이지에 보시면 이 배열 회수에 얘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특징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 3번 항에 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하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얘 종류별 설명을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조금 넣어서 얘를 설명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부연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를 월등히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제목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를 구체적인 예시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 개요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57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썼다, 5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많이 썼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하면 59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복합발전의 특징과 특징에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얘는 지금 뭐예요? 이 복합발전의 장단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얘를 설명할 때는 여기 부분을 표현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험에는 열병합 이거 꼭 챙겨야 됩니다. 이제 열병합.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뭐 이제 저도 여기 3, 4교시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연구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 주기는 있어요. 주기. 본인이 좋아하는 이 주기가 한 번 정도는 꼭 와요. 한 번 정도 오는데,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합격인데 꼭 이 정도 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까지 안 와요. 예, 조금 하다가 이렇게 이탈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 주기를 좀 잘 타고 하시고 여러분 로또 사봤어요? 로또 안 해봤어요? 로또 저는 최고가 3등까지 돼봤거든요. 3등. 그러면 3등을 하려면 돈을 얼마 투자하는지 아세요? 매주 투자를 해야 돼요. 매주 한 주라도 안 사잖아요. 그러면 3등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사요. 근데 이제 이 로또를 한 번, 두 번 사고, 로또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딱 한 번, 두 번 가지고 모든 숙배를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로또의 확률이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계속 사요. 매주.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아예 제 얼굴도 다 알고 이제 그러시는데, 로또를 제가 이게 3등이 될 때, 여러분 3등이면 로또를 번호를 몇 개를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로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맞추면 이거 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6개를 다 맞추면 1등이에요, 1등. 3등은 몇 개 맞추면 3등이냐면 5개 맞추면 3등이에요. 그럼 보세요. 6개하고 5개는 이게 딱 하나 차이잖아요. 하나 차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따라가지를 못하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알파 팩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듯이 그 팩터라는 이 변수의 조건들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 엄청나게 아쉬워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술사 공부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도 이 기술사 공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객관식 공부는 연습을 많이 하면 잘 찍으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몇 개를 더 맞출 수 있는데, 이 시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이 기술사 공부는 항상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빨리 내가 이 133회나 134회를 지겹다,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133회를 준비해서 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아요. 내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구정 설 명절이 있잖아요. 예, 설 명절이 있으니까 또 푹 쉬고 올 거예요. 예,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발표가 또 언제 있죠? 2월 28일 있는데, 시험 제일 공부 안 하고 답안지 제일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 꼭 발표를 제일 많이 기다려요. 그때부터 시동을 거는데 어쨌든 늦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꼭 지금도 끈을 놓지 마시고. 4번. 자, 4번에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LDC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LDC가 반드시 배전 계통만 있나요? 아니면 송전도 있나요? LDC. 이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라고 하는 게 이 꼭 배전솔로만 이 LDC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은 LDC는 뭡니까? 그냥 이 시험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시험에 그냥 LDC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주면,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시를 LDC에서 조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배전 계통의 전압 조정을 위한 LDC예요. 배전 계통의 전압 조정을 위한. 배전 계통의 전압 조정을 위한.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문제를 내미냐면, 우리는 분산 전원이 요즘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산 전원. 아시죠? 예. 우리 분산 전원은 분산 전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거를 걸고 싶어 해요? 여기 라인에다가 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은 여기 변전소에서
여기까지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 전압의 드롭의 범위는 항상 뭐냐면 이런 드롭의 커브를 그려요. 당연히 이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업시켜서 또 이렇게 전압을 뭐예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조정 포인트의 위치가 되는데, 지금 이 분산 전원 사업자들이 이렇게 분산 전원이 있게 되면 얘도 일종의 뭐예요? 발전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역조류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조류에 문제가 있고, 기본적인 조류는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단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역방향에 대한 역조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LDC 편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막 요즘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LDC를 간단하게 표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LDC는 뭐냐? 그러면 그 LDC 편에 보면 뱅크 방식이 있고 회선 선로를 변경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많이 쓴다고 돼 있어요? 회선 방식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러면 회선 방식하고 이 뱅크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그래서 우리 김동수 선생님은 제가 이 내용을 강의 시간에 김동수 선생님 저한테 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LDC를 잘 하셨을 거로 생각하고, 예, 아마 시원시원하게 이 LDC를 쓰셨을 것 같은데, LDC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뭐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냐면 이 개념의 모델링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LDC는 모델링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LDC는 모델링을 못한다 그러면은 LDC를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다 나와야 돼요? 이 변전소 여기 구내에서 얘에 필요한 LDC, 쉽게 표현하면 이 계통에서 LDC, 그 다음에 이 계통에도 LDC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도 LDC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LDC. 그래서 우리는 이 LDC를 나타낼 때, 이렇게 잡는 어떤 뱅크 방식이 있고 회선 선로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주로 많이 적용하더라. 이것도 제가 뭐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한전 용어해설집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념도를 가지고 이 디테일을 살려서 이 그림을 해석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LDC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4번에 LDC는 이렇다. 그러면 이 개요적인 거를 보면 LDC를 해석을 해놨고, 이 LDC 방식은 회선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뱅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회선과 뱅크를 해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뱅크 타입과 회선 타입을 이렇게 같이 그려서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를 LDC라고 표현했을 때 LDC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거기 LDC 편에 R이 있고 선로 쪽에 RL이 있는데, 이 R과 RL은 어떤 차이가 있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 R은 지금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 R은 정정치를 나타내는 저항이죠. 얘는 무슨 R이에요? 선로의 RL이죠. 그래서 이 선로의 RL하고 정정치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예시를 보면 이 정정치의 R을 해석하려면 뭐를 표현했어요? 선로의 저항치에다가 무슨 값을 표현했어요? CTB를 PTB로 나눴나요? PTB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에 대한 정정치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결국은 R과 JX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만큼의 전압의 강화를 가지고, 그 전압 강화를 가지고 기준값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전압을 얼마만큼 조정해서 그 표준 범위로 들어갈 거냐, 이걸 해석하는 게 바로 LDC법이죠. 그래서 이 LDC법을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쓰고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LDC만 딱 보고 LDC 문제 쉽다 이렇게 하는데, 쉽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 문제 안 쓰고. 5번에 변압기에 K 팩터가 아니고 무슨 팩터예요? A 팩터, 알파 팩터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장에 가서 제발 문제 좀 잘 보십시오. 문제. 우리 공학 시험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 K 팩터라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K자를 이렇게 A나 알파 팩터로 이렇게 준다라고 해서 얘를 K 팩터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 K는 K고 알파는 알파고 A는 정확하게 A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25분 중에 10분 정도 쓰다가 그때 알고 빨리 접고 나오면 그나마 성공하는데 25분 지날 때까지 얘가 K 팩터인지 알파 팩터인지 이 구분 안 하고 K 팩터에 준해서 열심히 쓰고 25분을 다 허비하고 그날 시험을 임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교시의 멘붕이 끝나고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이 허탈감이.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K 팩터는 아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은 당연히 K 팩터를 준비를 또 하셔야 되고 이 K 팩터를 준비를 해 놔야지만 T, H, D, F를 우리는 언제든지 가져가야 된다. T, H, D, F. T, H, D, F는 루트 요렇게 표현하더라. 요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삼상 얘도 단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단상일 때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삼상으로 표현할 때 하나만 표현해 보면 THDF는 얼마예요? 1 플러스 가로 열고 닫고 K 팩터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K 팩터.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P2라고 하는 에디 커런트에 관련된 손실, 와류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P2 얘를 한 번 더 표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서 이 5번 문제를 장황하게 쓰셨으면 엄청나게 후회가 됐죠. 근데 이 문제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시험에 이 K팩터를 준비를 하면 돼요. K팩터는 어차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K팩터 옆에다가 다음에는 K팩터 공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답안지에다도 이렇게 왕별 하나 해놨잖아요. A팩터, K팩터 이렇게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충격 전압에 대한 변압기 권선의 거동. 이 여러분 거동이라는 게 오타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 서적을 보면 이렇게 거동이라고 써놔요. 거동. 페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코일의 어떤 그 특성의 한계를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동. 그래서 FATE라는 페이트인데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낸 거는 출제자의 또 의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항에 보시면 2의 3번항에 초기 전위 분포의 계산해 보면 중성점 접지 시 EX 값이 있는데 접지 시에 EX가 있고 중성점 비접지 시에 EX가 있잖아요. 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요 내용을 쓰는 건데 결국은 이때 알파는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루트 CS분의 CG라고 하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하냐고. 이게 신의 영역도 아니고요. 이게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왜 이 기분 나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분 나빠 할 게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또 대기술사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 31문제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덤비면 되겠어요? 이 기술사 시험, 그래도 기술사 시험인데 우리는 항상 이 시험 자체가 내가 60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줘서 고맙다. 이번 시험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그 역대 엄청난 합격자가 나왔던 해가 몇 년 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걸 돌이켜 보시면 그 시험이 시험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합격할 때도 그때 그 시험도 쉽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난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쉽게 내면 쉽게 냈다고 또 그러고
어렵게 되면 또 어렵게 냈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출제자 입장에서도 아, 내가 뭔가 이게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던졌는데 어쨌든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일단 만만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자, 6번에. 자, 이제 마지막 6번의 문제는, 김동훈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동훈 선생님 제가 지금 화난다고요, 화. 왜 화가 나느냐. 저분이 저한테 유무송송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2번을 했어요. 정확하게. 한 번은 제가 기억하고 한 번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도대체 유무송송이가 나는 좀 헷갈린다. 그래서 유무송송이를 일단 외워야 되고, 이 유무송송이를 안 하면, 여러분 D페이지 63페이지 봐보세요. 63페이지 얘를 안 하면 예설시시 보복부보가 안 나오니까 얘를 다 해야 된다. 그런데 6번 이 문제도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 진짜 제발 이번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제자한테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마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쉽게 냈다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진짜 문제를 잘 내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시험을 졸업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런 문제를, 역대급의 저런 문제를 언제 내겠어요. 예. 저렇게 신뢰도 어떤 사고 파급의 원인이 뭐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한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를 쓰기 좋게 던져줬는데도 이 문제를 선택 안 하고, 선생님 이거 선택하신 것 같은데. LDC였어요? 뭐 어쨌든 근데 LDC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매래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덜 쏠렸을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쏠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 그러면 얘를 잘 쓰면 얘보다는 점수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6번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6번의 이 문제가 사고 파급을 일으킨다. 그럼 여러분 사고 파급과 시스템 붕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고 파급, 이거 제때 안 하면 시스템이 계속 순차적으로 망가져, 고장나. 이게 시스템 붕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게 이제 유무송송이의 첫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PF에 관련된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이 생겼을 때 주파수에 이상 변화가 생긴다. 이거부터 5가지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열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6번은 이제 이거는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시험에는 또 여러분들 뭘 이제 준비해야 돼요? 안정도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3회는 안정도를 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쓴 걸로 이제 끝났고, 다음 시험에는 안정도를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정도에 대한 문제를 이 6번을 정리를 하면서 안정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필기가 발표할 때까지 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필기 합격자 발표가 딱 나고 합격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면접 때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예, 그리고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면접은 옛날처럼 뭐 좀 내가 연식이 좀 돼 보인다, 그 다음에 뭔가 상당히 괜찮게 생겼다고 해서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면접 때 엄청나게 괴롭히고, 심지어 안 되면 그냥 뭐예요? 다 날려버리죠. 네, 그래서 면접 때 필기에 못지않게 면접 때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기본 문제가 이번에 132회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이런 분석을 사실 했어요. 뭐 근데 이 분석을 할 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고마워요. 예, 고맙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32회 때 시험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좀 시행을 겪었지만, 133회 시험은 그런 시행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담금질을 내가 하고 싶다, 담금질을 조금 하고 싶고 이 공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기존에 했던 거를 더 타이트하게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연구반에 오시라고요. 예, 연구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 퀴즈나 테스트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요. 이렇게도 하고, 예를 들어서 A3G에다가도 놓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학습을 안 하면 버튼기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게 접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좀 끌어올려 보고 싶다. 그러면 연구반에 오시고 나는 맨날 암기가 부족하니까 암기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암기를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암기를 많이 하면 다음 시험에 잘 써지겠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뇌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 시험은 암기만 다 해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시험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저에게 존수를 받으시면 합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모든 합격생은 전국에 있는 발송배전의 합격생은 거의 7, 80%가 우리 연구반에서 마지막 당금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자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사기는 안 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시간 이렇게 뭐 아침에 4시에 나오셨다고 그랬나요? 거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신데 어쨌든 식사 잘 하시고 잘 돌아가시고 혹시 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공식적으로 끝나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